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 탐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있냐 없냐라는 논란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어떠한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떠나보시도록 하죠. 네, 오늘의 목표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일반적인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한번 그래도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외계인을 정말 마주한다고 봤을 때 어떨지 그것도 한번 상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생명 가능 지대 개념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대, 범위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왜 이런 개념을 들고 왔냐? 자, 첫 번째, 외계 생명체 존재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도 안 되고요. 기체도 안 돼요. 온리 액체 상태의 물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요.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열량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크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그런 열량의 변화가 좀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의 역할을 한답니다. 용매로서 물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물질들이 녹고 거기서 또 결합을 하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매의 역할은 이 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해서 아예 개념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그래서 중심별 주위에, 여기서 말하는 중심별은 대체로 주계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계열성 주위에 물이 무슨 상태? 네, 당연히 액체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하냐면 온도가 적당해야 한다라는 말로 가능하죠. 즉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중심별, 우리가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죠.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표면도 어땠죠? 크고, 광도 크고, 수명은 짧다라는 거.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중심별 표면 온도가 높아졌으면 그 온도에 영향을 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별이라는 게 있어요. A라는 별이 있는데 얘가 이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뜨거울 거고요. 얘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점 온도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여기 정도가 이제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범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얘의 질량이 커져버립니다. 얘의 질량이 커져버리면 똑같은 이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여기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얘가 커진 만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전달하고 같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도달할 거기 때문에 온도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먼 거리에 이 범위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나 폭, 이 넓이도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핵심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이걸 뽑고 싶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건데 자, 별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별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거리예요, 거리.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렇게 생긴 게 태양의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나타내 줍니다. 그럼 태양계 입장에서는 지구가 딱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는 거죠. 왜? 우리밖에 생명체 살 수 있는 행성이 없고 우리만 액체 상태의 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럼 이 앞뒤로는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있더라도. 그래서 얘를 비교해서 질량이 커지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이 폭은 또 어떻게 되나요? 폭도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질량이 작아지게 되면 그 거리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폭도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가능지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구, 예를 들어 화성에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어떤 상태의 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고체 상태의 물이 있었겠죠. 얘는 액체니까. 왜? 거리가 멀잖아. 거리가 멀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 금성이나 수성 같은 데는 있었다면 기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이 되지 않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온도, 광도, 그 다음 수명 이런 애들의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면요. 우리가 그만큼 질량이 크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강하게 발동을 해서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올랐죠. 이건 별의 진화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럼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 수생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수명이 어때요? 짧아지죠. 그래서 얘의 수명이 엄청 짧아져요. 그럼 이 수명이, 별의 수명이 짧은 게 무슨 상관이냐? 별이 생성될 때 그 근처에 몰려들었던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행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성이 이제 막 거기에서 뭔가 반응도 일어나고 막 이제 막 생명체들이 이제 탄생을 해서 막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별이 죽어버려. 그럼 이 행성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이 너무 커도 안 좋아요. 반대로 질량이 너무 작으면요. 이런 시간적인 건 충분한데 이제 공간적인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별의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으려면 이 별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가까이 있게 되면 이 별에 의한 중력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를 같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돌려고 할 때 얘가 중력이 막아버리거든요. 마치 우리 지구와 달처럼.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그런 온도 변화가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멈춰버리니까 이쪽은 온도가 엄청 높은 건데 이쪽은 온도가 엄청 낮은 상태죠. 이 상태로 계속 공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환경이 아예 조성이 되고 그럼 이런 데서는 생명체가 발전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말고도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의 역할이 첫 번째 자외선을 차단해요. 즉 유해한 에너지, 우리 인간들과 같은 생명체에게 되게 유해한 그런 에너지들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그걸 차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자, 이 온실 효과는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적당한 온도로 보온할 수 있게 유지시켜주는 게 온실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없다면 이 온실 효과가 없죠. 우리가 기후변화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너무 두꺼워서 온실기체들이 거의 너무 많아. 그러면 온실 효과가 강해지니까 뭐가 일어나?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생명체들이 또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자기장이라든지 뭐 자전축의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좀 생명체들이 살기 좋단데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얘기들은 다 누구 기준이에요? 지구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왜? 지구에만 지금 현재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생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얘기지만 이게 다른 외계에서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탐사를 하냐라고 봤을 때 태양계 내에서는 직접 탐사정을 보내요. 우리 인간이 보낼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주선을 보내든 뭐 무인 우주선을 보내든 해서 탐사정을 떨궈서 로봇 들고 연구하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성과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지구의 극한 환경 속을 한번 연구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 중에서도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생명체가 왜 못 사는지,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땐 생명체가 못 살아야 되는데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도 있죠. 그걸 왜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외계 행성을 봤을 때도 그 환경, 비슷한 환경에 대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고요. 운석을 연구하게 되면 이제 시작할 때 태양계가 처음 생성될 때의 그 처음의 원소들, 그 다음 걔네의 뭐 특징들, 그런 것들을 알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 태양계 바깥에 탐사하는 경우는 우리가 우주선을 직접 쏘지 못했기 때문에
전파망 환경이나 우주망 환경 같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저 멀리 행성이 있네? 그럼 저 행성 어떤 특징이 있지? 라고 하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걸 왜 하냐? 첫 번째, 지구의 생명체 탄생과 진화 연구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음 우주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제일 실용적인 이제 의의인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죠.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거고, 또한 그런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생명공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의의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그건 정확히 아시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도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